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씩 조금 주춤해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요즘 재개발 재건축 시장 좀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죠. 사실 2022년도 12월만 한다 하더라도 네. 뭐 그냥 부동산의 붓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욕을 하던 그런 시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진다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었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뭐 아예 거래가 없었었죠. 거래가 네. 진짜 초급매들은 간간히 거래된다 하더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매수한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2023년도 1월달 오면서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2023년도 1월부터 13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거래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들, 급매물들 이제 거래되면서 가격들도 실제로 지역마에 따라서 뭐 적게는 몇 천부터 뭐 많게는 뭐 한 3억도 넘게 올라간 지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당연하겠지만 네. 지금 뭐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더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서 양극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요즘 양극화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서울 지역들도 솔직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조정이 많이 되게 되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만 더 보태면 서울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돈이면 서울을 가지 왜 경기, 인천, 지방을 가지? 가 돼버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막 하도 서울이 너무 비싸서 네. 내가 이 금액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지 하면서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면서 다른 지역들도 갔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다시 서울의 장이 열리다 보니까 서울을 가야겠다. 그렇다 보니 사실 지금 뭐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그나마 괜찮은 지역들도 벌써 움직이고 있고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 거래도 되고 있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금액선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보태서 서울 가야지 여전히 서울이 이제 가격대가 또 어느 정도 확 더 뛰기 전에는 뭐 진짜 초급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됐어도 이제 추격 매수까지는 요즘 잘 못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서울 가지가 여전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별 양극화가 이제 금액이 오히려 확 좁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심 지역이 더 뜨기 전까지는 약세장은 아직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일단 규제 완화 이슈가 약간 조금 달라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현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도 규제 완화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재개발 붐이 일단 먼저 움직였었고요. 재건축들은 계속적으로 막 규제들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안전진단부터 해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요즘 많이 올라섰고 최근에는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네. 이제 이름이 바뀐 해당 사항도 발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노후계획도시로 바뀌다 보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시가지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다 보니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최근 트렌드는 재건축 쪽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재건축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사실 이제 안전진단 규제들이 완화되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한 거거든요. 하지만 최종 보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컨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은 여전히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아예 재건축 초과이익 컨세제 적용 대상이 아닌 2017년도 12월 31일 전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제초한 적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 가든가 물론 비쌉니다. 비싸도 차라리 제초한 부담금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 움직일 바에는 차라리 그런 데를 가든가 아니면 뭐 재건축을 아예 초기 지역으로 가든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된 건 이제 명확하게 됐고 단계 밟아 나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조금 어중간한 단계인 재건축들이 조금 계륵 입장이 있다라고 봐요. 네. 속도를 내어 나가자니 재초안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재초안을 뚫고 가자니 사실 주민들에 따라서 이 부담금 못 낸다, 뭐다, 뭐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조금 진통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기보다는 차라리 길게 보고서 네. 이제 안전진단 움직이던가 아니면 이제 뭐 주었으니 인가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든가 어차피 갈 길이 멀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금방 뭐 훌쩍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현 정권에서의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까지도 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면 아무래도 뭐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는 식으로 한 실험 넣어놓고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당장 뭔가 가시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제초한 이슈를 피한 지역으로 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죠. 양극단이 차라리 낫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애매한 것보다. 네. 아니 이도 저도 아니면 네. 좀 애매한 속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재개발로 가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사실 이것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만큼 어려운 결정이지 않아요? 사실. 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라기보다는 뭐 저는 정비사업 전문가니까 네.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손님들 상대로 아니면 강연을 하든가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사실 압도적으로 재건축 선호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재건축은 쉬워요. 일단은 뭐 계산하기도 나름 편하고 네. 어느 정도 균일화가 돼 있잖아요. 이제 동일성들이 많다 보니까 33평형 감정평가 금액 뭐 비슷비슷하고 40평형대 감정평가 금액 선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분담 금액 얼마 뭐 이런 식으로도 가지만 네. 뭐 오죽하면 무상 지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내 33평이면 뭐 몇 평까지는 어떻게 가니 많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 감평 아예 다르고 도로 부지 다르고 단독주택 다르고 다가구 뭐 통건물 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 뭐 대지 면적 대비 감평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도 어렵고 그리고 일단은 입주권이 되게 복잡하죠. 그냥 재건축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 그렇죠. 등기부 등본만 볼 줄 알면 그냥 아파트 하나당 입주권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뭐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어기면 현금 청산 당하든가 이번에 최근 대법원에서 다물권자 결국 입주권 안 주는 걸로 현금 청산으로 갔다 결론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원에 대한 규정들, 도정법 규정 어겨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사항들은 주의하긴 해야겠지만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동일한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선호도는 재건축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최근에 한 1년 동안 이제 하락기 동안 조정은 재건축과 재개발 누가 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봤을 땐 재개발이 좀 더 하락한 것 같아요. 재건축도 하락폭이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재건축은 보통 이제 강남권역에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데들이. 네. 많이 올라간 데들이 더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서 그래서 반포 같은 경우도 뭐 진짜 지금은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뭐 하락폭으로만 따지면 사실 반포 쪽이 정확한 이제 액수로 따지면 액수로 따지면 네. 뭐 8억 떨어지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남 쪽이 더 많이 즉 재건축이 더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입지가 비슷하다고 하면 이 지역 요건을 배제하고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똑같이 마포구다. 네네네. 똑같이 성북구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재개발이 좀 더 조정폭이 큰 것 같아요. 특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재개발은 입주권도 조금 까다롭고 네. 더군다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축이라고는 해도 일단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가 뭐 당연히 준시축이나 신축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전세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전세 해봤자 뭐 1,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좀 더 재개발의 변동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재개발의 대표 주자는 또 빌라잖아요. 그쵸. 사실은. 사실 단독주택 좋은 거 다 알면서도 돈이 모자라서 이제 빌라로 많이들 가죠. 결국은 이제 빌라 선택했던 분들 중에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어머나 했던 분들도 최근에 좀 많긴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이런 변동폭이 있을 때 항상 많이 흔들려요. 네. 왜냐면 일단은 뭐 재건축보단 재개발이 더 흔들렸다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결국 재개발, 재건축도 다 마찬가지인 게 일반적인 그냥 신축 아파트다.
라고 하면 내가 거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전월세를 줘도 되고 네. 실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이건 투자성이 조금 명확하고 실거주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나중에 이제 실거주래도 나중 얘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흔들림 폭이 많아서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이 더 빠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한 3억 그 동네에서 3억 밀렸다. 근데 재개발은 3억 이상, 재건축도 그 이상 그렇게 밀렸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락 지금 장이라고도 아직 얘기하지만 네. 이런 와중에서 요즘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아파트보다 재개발 재건축이 더 빠졌으니까 차라리 지금 이것도 기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조금 많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여전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죠. 또 옛날에는 그렇게 그때 높았던 가격이 지금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 된 곳이 많으니까. 네. 야, 그래서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다 조정을 받고 금액들이 많이 좀 낮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요즘 사업들이 자꾸 지연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두 개가 좀 상충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이게 저도 이 분야를 항상 파고 있지만 네. 정말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일단 정비 사업하면 무조건 돈을 벌고 막 이런 느낌들이 강했었지만 이제 현실적인 쟁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 원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평당 공사비 뭐 400만 원, 500만 원 하면 그것도 높다 뭐다 했는데 지금은 4, 500으로 못 지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 한 700, 800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요즘은 사실 적극적으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철근값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니 뭐니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들도 보다 보면 공사비 더 올려주세요라는 기사들이 많이 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건축업계에서 쓰는 용어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뭐죠? 그 에스컬레이션을 쉽게 풀어버리면 이제 착공 이후로는 물가 상승률이 연동하지 않는 것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든 제가 뭐 100%라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그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수주할 때 금액이랑 착공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금액 이거는 합당한 거지만 착공 이후로는 이제 물가 변동이 있었으니까 이거 올려주세요라고는 사실 요구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 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적자 수주를 한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뭐예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착공하는 애들은 그래도 그게 막 못 올려준다, 올려주세요 이런 걸로 싸우는데 착공하기 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고 있고 뭐 실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조합에서는 맨 처음에 시공사 선정할 때는 뭐 평당 400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뭐 700, 800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막 반대하니까 그나마 시공사들도 알아요. 이걸 최대한 다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7, 800 던져놨다가 딱 조합원들이 뭐라 하면 한 600개에서 700선으로 조금 떨궈서 계약하면서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하면서 착공 들어가고 이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건 적어도 수주를 하면 애초에 수주 시점에 내가 부른 공사비가 있었으니까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가가 뭐고 이건 모르겠고 야 아무튼 너가 수주 딸 때 400 얘기했다가 지금 뭐 700 얘기한 게 말이 되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예 새롭게 수주하는 지역들은 굳이 이제 뭐 기준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203이 아니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유찰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막 유찰 현장들 나오고 단독 유찰 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수의 계약한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또 수의 계약하면 수의 계약한다라고 조합원들이 뭘 하는 데들이 있고 막 그런 게 나와요. 즉 공사비 얘기를 되게 길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정비 사업의 틀을 바꿀 거예요. 그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쟁점이 된다는 얘기는 이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결국은 사업성. 사업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정비사업 지역들은 갈 거고,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들은 그래도 예전에는 신축 아파트 되면 다 좋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움직였었는데, 막상 이제 청구서를 받아보면 조합원 한 명당 납부해야 되는 분담 금액이 전에는 한 3억에서 많아야 4억이라고 생각했다가 막 5억, 6억 내래. 그러면 이거 못 가라고 하는 게 분명 나타날 겁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입지에 따라서도 다 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설령 5, 6억을 낸다 하더라도 워낙 입지가 좋은 데들,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역이라든지 뭐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좋은 데들은 그냥 이미 신축에 대한 가치가 워낙 높잖아요. 네. 설령 분담금을 5억, 6억 내도 대표적으로 동부 이천동 대장단지가 어디죠? 첼투스요? 그렇죠. 네, 1대1. 네, 레미안 첼리투스는 분담금을 갖다가 6억대로 갖다가 내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분담금 그렇게 수억 원에 내도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막 몇십억씩 가버리면, 낼만 하잖아요. 성공적인 케이스였죠. 그쵸. 사실. 성공적인 케이스죠. 괜히 임대 아파트도 넣을 필요 없고, 우리 쾌적하게 짓고 멋있게 가자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 이천동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당처럼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뭐 우리는 분담금 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지역 자체가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은 그냥 분담 금액이 설령 수억 원이 나와도 우리는 감당하고서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고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오케이가 되는 재건축 단지들, 재개발 지역들이면 가겠지만 우리는 이 돈 못 내.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거를 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사업이 사실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입지별, 사업성별을 잘 따지지 않으면 그냥 청사진만 그리고 움직이다가 멈출 수가 있다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뭐 재건축 단지가 있으면은 이게 미래가 되면 옆에 있는 신축만큼은 최소한 그거보단 더 비싸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두 개를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 안전마진이면 그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그쵸, 접근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항목을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들은 가격, 그것도 기본인데 사업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입지여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개 지금 더 말씀해 주신 게 기존 소유자들의 여유. 맞습니다. 이 여유까지도 플러스가 될 때 아무리 사업성이 좋은 데가 있어도 여유가 없으면 이걸 다 동의를 못 할 거고, 여유가 있으면 동의를 할 거고, 그래야 진행이 될 거고, 속도가 빠를 거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 재건축은 사실 이제 지분 쪼개기가 거의 어려워요. 뭐 쪼갤 수가 없죠. 뭐 상가 네. 쪼개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서 상가가 맨날 그래서 말썽이죠. 재건축 상가가. 근데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이미 구분 등기돼 있는데 이거를 뭐 쪼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명 지분 쪼개기들이 정말 횡행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입지가 좋은 데든 사업성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을 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 누가 있죠. 봐도 입지가 좋았잖아요. 네.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그 예전에 도정법이 막 이제는 막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다 막 이거 지분 쪼개놓고 해가지고 사업성을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게도 입지가 좋은 데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입지가 안 좋은 데들은 관심이 없어서 사업성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보다 보면 예를 들어 노원구에 있는 뭐 재개발이다. 아니면 뭐 저기 다른 멀리 우리 관심 없는 네. 인천의 모 구역이다. 사업성 막상 따져보면 되게 좋은 데들이 있어요. 있죠.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업성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업성에 또 반대로 매몰되면 안 돼요. 이게 막상 사업성이 좋은 데는 관심 없는 지역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그런 지역들은 사실 원주민들이 많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들이 많으면 사실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오니까 뭐 묻지마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도 또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분당 금액을 진짜 막 뭐 5, 6억씩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3, 4억씩은 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 옛적에 동의를 받을 때 그냥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이러면서 네. 그냥 묻지 마시고 도장만 찍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막 받았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씨 뭐 일반 분 이제 분당금이 3억 나왔을 때 왜 통상적으로 괜찮은 거라고 해도 나 3억 없어 이 나쁜 놈들아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건설사 앞잡이다 또 조합장 너 뒷돈 받았지 막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해준 용어가 아까 램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원들의 여유라고 했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성에 매몰될 필요도 없는 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많아도 사실 입지가 좋으면 예를 들어 설령 강남권 재건축 봤을 때 뭐 반포주공 1단지처럼 뭐 그냥 사업성이 워낙 좋고 예전에 뭐 5층짜리 재건축 이런 데들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뭐 목동 신시가지 뭐 이런 데 말고 막 중층 재건축들 보면 사실 일반 분양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남 일반 분양 보다 보면 몇십 세대인 데들도 있고 네. 네. 뭐 백몇 세대인 데들도 있고 그런데 막상 뚜껑 까고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사업성이 통상적으로 보통 다 좋아요. 근데도 재건축 분담금이 생각보다 안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 비결은 분양가를 얼마에 분양하느냐. 그렇죠. 결국은 입지거든요. 네. 결국은 입지가 좋으면 뭐 한 채를 분양해도 여기를 20억에 분양할 수 있는 지역, 저기는 10억에 분양할 수 있는 지역. 그러면 그것만으로 교환비가 2대1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설령 사업성이 좀 떨어져도 분당 금액 몇 억 더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죠. 그러니까 즉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했었을 때는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목표지만 네. 사실 그보다도 사실 근본적인 거는 완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설령 완공까지 보면서 투자를 안 해도 중간중간 단기가 밟아 나가면서 단계별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뭐 조합원 인가가 낮다, 사업시 인가가 낮다, 관리처원 인가가 낮다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 가다가 멈춰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뭐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입지도 보고 사업성도 보고 그리고 이런 규제들도 보고 그리고 아까 랭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합원들의 여유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